근데 비행선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는 없죠. 이때 비행기는 워낙 빠르게 하고 추락 위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떨고 있으니까 옆에 이 간호사를 앉히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앨런 처치가 제안한 보잉 에어 트랜스포트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여승무원, 스튜어디스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자, 비행기 시대를 이야기하려면 이분을 이야기해야 돼요. 메탈리카, 이 1556년의 책인데요. 서양의 광물학의 어떤 그 바이블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돼 있었는데 이게 언제 번역이 되냐면은 20세기 초에 번역이 돼요. 와. 그 번역한 사람이 미국의 후보 대통령입니다. 이과 출신 대통령. 요 후보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항공기 이제 본격적인 배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둘이 되게 비슷하죠. 토이스토리 왼쪽은 알고 계시죠? 오른쪽 저분이 후보 대통령의 부인 루 헨리 후보. 스탠포드 대학이 만들어졌을 때 그 후보 대통령이 1회 입학생인데 지질학과 들어갔어요. 여자가 없죠. 첫 이학생. 루 헨리 후보는 되게 교양 있는 여성이었어요. 라틴어에 능통하고. 그래가지고 이 지질학계 첫 이학생이 그렇게 당차고 씩씩하고 뭐 예쁘기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루 헨리 후보는 또 라틴어를 잘해서 광물학이 라틴어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걸 번역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랑 같이. 어떻게 결혼하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선배니까 이쁜 여학생 들어왔잖아.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둘이 사귀었겠지만 졸업은 해야 되니까. 네,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고 청혼을 전보를 쳐요. 얘는 무슨 다 전보야. 전보를 치면 이 여성분은 전보로 답을 해요. 오케이. 되게 비효율적인데. 근데 이거 약간 떨어져 로맨틱하지.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후보 대통령이 된 다음에서도 이 퍼스트 레이디 루 헨리 후보는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걸스카우트를 굉장히 장려하고 라디오에 정기적으로 출연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애들을 다 또 이공계로 다 키웁니다. 이렇게 이 시절에서 후보 대통령 부부가 지질학과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 되는 거죠. 광산업 이런 거 하면서 네. 했을 때 드디어 비행기로 돈을 버시는 분의 사연이 나옵니다. 오른쪽 분이 윌리엄 보잉이에요. 지금 우편 배달하고 있어요. 아, 저 보잉이 그 보잉인가요? 네, 보잉, 윌리엄 보잉. 우리가 라이트 형제가 돈 벌어서 갔잖아요. 그쵸. 지금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에서 없잖아요. 보잉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시애틀에 벌목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일대 공대를 나왔죠. 근데 비행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엄청 신났을 거예요. LA에서 에어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차를 끌고 와요. 그 구경하러. 아마 2,000km 정도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2,000km요? 그 마차 타고 가는 거죠. 이야, 비행기 너무 마음에 들어. 라이트 형제 가가지고 선생님 저 한 번만 좀 타면 안 될까요? 행색을 딱 보고 야, 아무나 타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 확 상하는 거. 지금 우주 산업 하시는 분이 갑부들을 태우잖아요. 좌석 하나에 몇 억씩. 원래 그렇게 했어요 그때 처음에. 근데 자기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벌목업을 되게 크게 잘했으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돈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글렌 마틴이라는 사람한테 비행기를 한 대 삽니다. 그걸 또 마차에 끌고 가요. 가가지고 그 비행기를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편 사업을 시작해요. 결국 보잉을 만든 건 라이트 형제였다. 그 라이트 형제는 사실 사업을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글렌 마틴한테 합병되거든요. 네. 글렌 마틴한테 로키드를 합병해서 로키드 마틴이 되죠. 로키드 마틴의 마틴이 네. 그 글렌 마틴의 그러니까 마틴이군요. 지금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은 항공 방산계 양대 산맥이에요. 그렇죠. 수주를 이쪽에 했다, 이쪽에 했다. 사실 이 기업들은 비행기를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군수 업체예요. 이 비행기는 약간 후색 갖추기. 그렇지. 저 처음에 이 사람은 어떤 생각했냐면은 비행기는 아직 사람을 태우는 거는 불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고도 많이 났고. 그러면 아까는 몇 억씩 주고 이렇게 하면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한 거는 이거는 확장성이 있어요. 이거는 사고 나도 물어줄 돈이 크지 않아요. 이게 대박을 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생텍쥐페리 이 사람도 우편 비행 조종사. 이때부터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찾은 거예요. 사람을 나르는 것보다 이게 나은 거예요. 이때부터 제대로 요 보잉이라는 게 사업에 성공하는 거죠. 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되니까. 리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리옹은 생텍쥐페리의 도시입니다. 여기의 공항 이름이 생텍쥐페리 공항입니다. 등 뒤에 있는 게 어린 왕자죠. 생텍쥐페리가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GPS가 없었고 밤하늘이 까맣죠. 그러네요. 지상도 까맣죠. 활주로 유도등도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생텍쥐페리 유명한 야간 비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사막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답이 없잖아요. 그쵸. 그때 이게 인간의 대진가 그럴까 아마 사막에 떨어졌던 경험으로 그것들이 대박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의 선구자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비했던 그 시스템에서 느낄 수밖에 없던 고독, 야간 비행, 사막에 떨어진 경험 이런 것들이 문학 작품에 녹여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의 거성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우편 비행이라는 건 되게 중요했던 시대라는 걸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였지만 2차 대전 때는 친나치파로 의심이 돼요.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은 그때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영혼. 어린 왕자 읽어보시면 얘는 왜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일까? 자신을 그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어린 왕자처럼 이 사람은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실종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1998년에 이분의 비행기랑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격추된 것으로. 처음엔 추락사로 했고 나중에 격추된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98년에 보면 그 생텍쥐페리 팔찌는 부인할 수 없는 그게 발견이 됐어요. 비행기 잔해에 안에 팔찌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비행기 시대가 이렇게 우편 비행으로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렌트슐러라는 분이시고요. 정주영 회장이 네. 울산에 조선소를 어떻게 짓냐면은 조선소를 지을 모래사장 사진을 들고 가서 그 영국의 해외 고객을 찾아갔겠죠. 내가 지금 조선소는 없는데 네가 나한테 배를 사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내가 조선소를 만들어서 네 배를 지어줄게. 말이 좀 이상한데 아까 이런 거 약간 다단계 느낌도 나고 약간. 그게 이제 1960년대 이야기잖아요. 네. 1920년대 하셨던 분. 렌트슐러는 라이트 형제의 고향 오하이오 후배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잘 나가는 스타였잖아요. 거기서 입사를 합니다. 선배들이 얼마나 잘할까 했더니만 사업 소환이 없어. 이러다 죽을 것 같아. 퇴사를 해요. 퇴사를 하고 자기만의 회사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프레드 앤 휘튼이라는 공구회사가 있었어요. 네. 거길 찾아갑니다. 내가 지금 돈은 없는데 네가 공장을 나한테 주면 내가 비행기 엔진을 만들어서 돈을 갚아줄게.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찾아요. 너 공장 부지 줬잖아 했더만 돈도 좀. 야, 씨. 이 정도면 사기꾼인데? 이 사람 프린스턴 출신이에요. 자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비행기 엔진은 가솔린 엔진이었거든요. 네. 가솔린 엔진은 가벼운 엔진이긴 하지만 순행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아니 비행기가 뜨는데 그렇게 빨리 가는데 왜 공랭식으로 그렇게 해? 하면서? 바보 아니야? 간단한 생각 같은데 그걸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공랭식 엔진이 날개 던지지 팔려요. 그래서 프레드 앤 휘트니는 지금도 세계에서 항공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 프레드 앤 휘트니 제너럴 일렉트릭 영국의 롤스로이스 100년 동안 안 바뀝니다. 아, 잠깐 찾아보니까 네. 렌트슐러가 나타나서 당당하게 요구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정말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신기하다. 이 보잉이 또 이 사람 알아봐요.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는 사업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자전거방 출신이잖아. 상거래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자전거는 그냥 놔둬도 팔리던 시대였으니까. 그렇지. 벌목을 해서 이빨을 부득부득 갈던 보잉은 또 렌트슈도 알아봐. 우리 회사에 엔진을 납품해서 보잉의 자회사가 됩니다. 엔진 만들죠. 비행기 만들죠. 우편 서비스하죠. 다 해. 우리가 미국 하면 이제 황금강 시대라는 그 금강 시대와 60년대 그 실리콘밸리 말잖아요. 그 중간을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중간에 철강한 카네기, 그 다음에 자동차 몰던 포드까지는 아는데 20, 30년대 잘 모르시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후보 부부는 알뜰살뜰한 이공계 부부, 아들도 저렇게 키웁니다. 근데 아들은 좀 특이한 걸 하는데 이 사람은 공학을 한 다음에 라디오라는 건데 아까 네. 저 우편 비행 할 때 네. 생텍쥐페리가 위협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라디오 무선 통신만 자대로 돼도 그렇죠. 안심하고 갈 거잖아요. 항공기 라디오를 도입하신 분. 항공기 운송 시장에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고 와. 그다음에 하버드 MBA 했거든요. 항공경제 아까 말했지만 비행기가 얼마만큼 해야 최적의 운송 효율을 내는가. 연비 이런 것들을 했죠. 그것들을 처음 여신 분이에요. 그래서 1930년에 타임즈 표지 모델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이공계 출신 대통령의 아들이 항공경제학을 만들고 항공기에 라디오를 도입한 생기기도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그러네요. 타임즈 표지 모델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1930년이 좀 안 좋아. 29년 가을에 경제공황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이때 스캔들이 또 터집니다. 이때 뭐냐면 후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경제학의 원류를 찾는다면 케인즈 쪽 사람들은 약간 정부의 개입 쪽이고 카이에크나 루트비 폰 미제스는 안 된다. 시장에 맡게 된다는 쪽이었거든요. 친시장파 사람들은 보통 정부가 하는 일을 없애고 민간에 이양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우편 사업을 갖다가 민간에 이양을 많이 시켰어요. 대통령이 하진 않았겠지만 그 관료들이 아무래도 커미션을 받거나 이런 게 있죠. 그게 드러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아들이 지금 항공산업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그냥 칼텍에서 교수를 합니다. 네, 되게 깔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요 라디오, 무선 통신을 잘했잖아요. 이 라디오 전파를
이용하면 또 아버지가 했던 지질학과 응용할 수 있어요. 광물 탐사에 쓸 수가 있습니다. 석유 시추할 때 지하를 우리가 미리 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하면 내부에 있는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석유 시추의 획기적인 기술을 개척하신 분. 그리고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2차 대전 후에 중동이 그렇게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됐어요. 시추 탐사를 갖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중동에 분쟁이 일어났겠죠. 네. 그때 됐을 때 파견된 사람도 이 사람. 그래서 나중에 미국 국무차관이 됩니다. 아, 중동에 돈을 만들어준 사람이 그렇죠. 저분이네요, 진짜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항공 스캔들 그 뭐 정권과 결탁했을 때 보잉은 묵묵히 또 사업을 확장합니다. 네. 스튜어디스. 획기적이었죠. 네. 자신의 꿈은 언젠가는 비행기에 사람을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타면 되게 사람들이 떨었어요. 지금도 우주선에 사람 타는 거는 그 사람들 훈련을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아이디어를 냅니다. 앨런 처치라는 사람 보잉한테 제안을 합니다. 내가 간호사인데 내가 같이 타면 승객들이 안심할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군요. 네, 해보자 해서 이 사람이 동료들을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스티어드라는 시스템이 있었죠. 비행선 여객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남성들 승무원이었어요. 근데 비행선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는 없죠. 이때 비행기는 워낙 빠르게 하고 추락 위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떨고 있으니까 옆에 이 간호사를 앉히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앨런 처치가 제안한 보잉 에어 트랜스포트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여 승무원, 스튜어디스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항공기에 사람들이 막 타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저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뭔가 일을 하려면. 사실은 저는 판타레의 많은 사람들의 인물 연관하면서 천재들이 엮여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같이 지냈던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모든 인연을 갖다가 가벼이 여기지 않았고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좀 뭐 천재들만 만났을 리가 있나요? 확률상 그렇게 될 리가 없지. 그렇죠. 양님, 궤도님, 공진님, 감사합니다. 보잉이 만든 자회사 그룹이 나중에 분할됩니다. 그 자회사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가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후보 28년의 대통령 선거 와. 빨간색 역사상 최다 득표였을 거예요. 우와. 구호가 뭐냐면은 잘 살아보세요. 모든 냄비에 닭고기를 모든 차고에 자가용 저게 뭐냐면 앙리 사세가 옛날에 했던 말이야. 프랑스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프랑스가 종교전쟁으로 가톨릭 신교 막 나뉘고 막 싸울 때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일요일마다 닭고기 먹게 해줄게. 그게 앙리 사세가 1500 몇 년에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게 낭트 칙령이잖아요. 우리 종교 구분 안 한다. 앙리 사세는 유명한 이야기가 많아요. 원래 신교의 거두였는데 신랑감이었는데 구교도가 덫을 놓은 거죠. 결혼식 날. 죽을 뻔하다가 마고 공주의 도움으로 자기 부인 겨우겨우 탈출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병사를 키워가지고 다시 한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교로 싹 정리를 했어. 근데 파리는 항복을 안 해. 파리에는 대주교가 있었거든. 대주교가 우린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갑자기 카톨릭으로 지가 개종을 해. 못 먹으면 같은 편. 그때 한 말이야. 무슨 이념이 무슨 소용이 있어. 파리는 미사를 받을 만하다. 파리 시민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마지막에 은총을 내리죠. 그게 앙리 사세입니다. 그때 한 이야. 말이 일요일마다 닭고기. 그게 나중에 마르크스 자본론에 나와요. 그거를 패러디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대세였던 시장경제 했다가 그 다음 이렇게 차이 난다고? 아, 그래. 루즈벨트가 압도한 거는 아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됐다고요? 역사상 최다 참패입니다. 29년 대공황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30년 되니까 왜 자꾸 더 안 좋아지지? 31년 돼도 안 좋아지지? 그때 정부의 발표는 괜찮아. 정부는 개입 안 해.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지. 시장 경제인데. 언젠가 우리 잘 될 거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케인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죠. 언젠가는 우리 다 죽지. 이러지 마. 다 죽어. 약간 이거잖아. 네. 그게 케인즈 경제학이 이때 나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경제가 박살난 거예요. 리퀴디티라는 유동성이라는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 유동성은 어떤 거냐면은 뉴턴의 개념처럼 스티키, 끈적끈적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수요 공급이면 임금이 내리거나 뭐 가격이 내리면 공급이 늘어나고 뭐 수요가 늘어나고 이렇게 이야기되잖아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이동을 하기에는 스티키하다. 잘 이동을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어려도 내 임금을 스스로 낮추려고는 하진 않아요. 기대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아파트 가격도 그렇지 않나요? 개입을 해야 된다. 유동성을 풀어서 이것들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지 않으면 시장이 멈춘다라는 게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이죠. 새로 집권한 루스벨트는 전임 정권에 대해서 적폐청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항공 스캔들로 본 거예요.
쟤들이 민간에 이양해서 그렇다. 이 루즈벨트 정권은 뭐냐면 국가 주도, 그다음에 저쪽은 시장에 맡기잖아요. 우편 산업 다 가져와.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항공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럿들의 숙련도를 따라갈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메가드인데 대통령 각하 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훈련이 야이씨 메가드 평생에 그런 꾸중 요건 처음 들었다고 야, 일기에 메가드- 쓸 정도로. 메가드도 혼나는군요.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첫 달에 12명의 조종사가 사망합니다. 아, 준비가 안 진짜? 됐던 거죠. 민간은 차곡차곡 10년 이상 이렇게 했던 거고 이번에 하네다 사고도 보셨겠지만 항공기는 그러니까요. 되게 위험합니다. 조종사가 한 달 만에 12명이 죽어버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도 약간 머쓱해진 거예요. 적폐청산에 이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잉을 불러드립니다. 근데 조건을 달죠. 옛날처럼 항공기 제조, 여객 운송, 우편 이거 다 하지 마. 다 나눠. 그래서 보잉은 쪼개집니다. 그래서 항공기 엔진 제조는 프레드 앤 휘트니, 보잉은 항공기 제조만, 그 다음에 여객 운송 사업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로.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기대된 게 비행기를 만드는 것보다 파일럿 훈련이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린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 훈련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게 곧 일어나는 2차 대전에서 미군이 제공권을 확보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해요. 돈으로 따지도 훨씬 비행 조종사 하나가 더 귀합니다. 그것들을 이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콜모그로프라는 사람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수학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어머니는 러시아 귀족이었어요. 좀 이상한 좌파 혁명가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혼전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그냥 혼자 아이를 기차역에서 낳아요. 그러다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모가 대신 키우죠. 근데 이모도 또 열렬한 또 좌파 혁명가예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됐느냐? 남편은 볼셰비키 혁명 때 투사로 나섰다가 또 죽어요. 그래서 이모한테 큽니다. 학자가 됐을 때 이 사람이 가장 큰 유체학의 업적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유체학은 에테르 소멸 이후에는 항공공학이나 이쪽으로 빠졌거든요. 다시 이론의 세계로 끌어들이신 분. 리하르트 폰 미제스랑 콜모그로프 두 사람이 이론 유체학이라는 학문을 만듭니다. 끄적끄적하면 될 것 같은 게 나왔거든요. 저런 것도 이론 수학자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유체학의 기초가 되고 나비우스 스톡스 방식은 정말 해볼 만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계속 규명되기 시작하는 사람. 이 시대는 제국이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제국에서 또 다른 사람이 탄생하고 그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경제학 또는 철학, 정치, 사상, 뭐 항공공학, 유체학이 다 어울리면서 산업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연결되는 1920, 30년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터키, 다시 왜 튀르키예를 제가 강조하냐면은 튀르키예는 굉장히 근대화를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타튀르크라는 분께서 계몽주의를 펼쳐가지고 여자들도 이제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우리 튀르키예 문자도 이때 처음 만드시고 뭐 그렇게 하니까 폰 미제스 형제 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유대인이었어요. 30년대가 되면 이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하르트 폰 미제스가 터키로 만명합니다. 튀르키예가 그 당시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뜨는 신대륙으로 본 거죠. 이제 간다고 하니까 사방 가족이 말렸는데 유일하게 찬성한 사람이 자기 밑에 조교가 있었어요. 힐다 게링어라는 이혼녀인데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타튀르크라는 그분이 사망을 해요. 나치가 다시 또 이쪽으로 서서히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또 형이 부르지. 형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때 미국 가니까 다시 또 그 이혼녀 조교가 선생님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미국에서 결혼을 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현대 경제학과 현대 유체학을 다 여신 분입니다. 밀리칸 하면 이제 기름방울 실험으로 알려지죠.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죠. 기름방울 실험하면 그게 이제 스톡스 문제거든요. 이분이 유명한 거는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우주선이라고 부르나요? 네. 그게 코스믹 레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분이에요. 발견한 사람은 헤스라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열기구에서 그거 다 직접 올라가서 측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밀리칸을 제가 이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했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구겐하임이라고 유태인 거부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비행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린더버그의 또 추종자야. 그러면 잘 이야기를 해보면 항공 전문 연구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밀리칸이 유치를 합니다. 어디로 유치하냐? 칼텍이라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구겐하임을 잘 설득을 해서 구겐하임 항공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밀리칸은 지금 항공역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 불러야 돼. 그중에 뭐냐 방황하고 있는 유태인들. 그중에 하나가 프란틀의 수제자 폰 칼만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요 칼텍의 구겐하임 항공연구소 그 소장이 됩니다. 요때 웬 중국인 하나가 찾아오죠. 이 사람 하나가 역사를 바꿉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코스믹 레이라고 이름 붙였던 게 1935년이잖아요. 그 시대에 조선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를 알고는 그니까요. 카스믹 선에 대해서
우와, 카스믹 선이라고 돼 있어. 있네. 우와. 최규남 선생 여러 번 이야기, 야구스타 했고 20년 저번에 말씀해 준 우리나라 최초의 물리학자였고 어. 처음 발견한 사람이 지금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엘스터하고 가이터 그다음에 웰슨 이 여러 명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때 이오나라는 개념도 다 알고 있네요. 잔류 이오나가. 네, 다 해요. 이때 기사가 나면 체드에게 중성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 발음이 맞는 것 같아. 엘스터 카이터. 나는 저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봐. 아니 지금 1936년 3월 달이잖아요. 네. 카스믹 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을에 헤스가 코스믹 선으로 노벨상을 탑니다. 와. 조선의 과학자는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조상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화두를 지금 던져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현대과학사나 현대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신문 검색 다 되거든요. 다시 밀리칸 이야기 나오면 공주의의 유체 저항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가 데카르트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뉴턴이 그걸 갖다가 엄청 공격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프린키페의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달랑베르 역설이라는 게 나오고 쭉쭉쭉쭉 베르누이부터 쭉 나와요. 천체가 어떻게 힘을 받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과학사로 쭉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나비스톡스 방정식이 나온 논문도 그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이클슨의 에테르 실험이 성공한 실패가 되고 에테르는 없는 것으로 끝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러면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 스톡스의 그 구주위의 유동을 갖다가 잘 이용하신 분 첫 번째가 밀리칸 밀리콘의 기름방울 실험은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실험이에요. 그거를 이 지구같이 보지 말고 작게 보면 스톡스의 가정이 다 먹혀가지고 굉장히 잘 풀려요. 그럼 거기에 전하를 걸어봐. 그 전하가 걸린 그 힘이 또 나올 거죠? 그러면 전자의 최소 단위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게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비 스톡스가 이 참 큰 기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야기가 이게 지금 보시면 스톡스 문제 가지고 얼마나 노벨상이 여러 개가 나오는가 설명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화이트헤드 패러독스 보이시죠? 빨간 줄로 쳐져 있죠. 도망가가지고 버트란트 러셀하고 수학의 원리 만드시고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비트겐 시단을 받아들여가지고 논리학 철학 논거 나오시고 그 다음 단계는 그 화이트헤드 패러독스를 푼 사람 오신이라는 분. 오신? 저분은 여기에 노벨상에 무슨 기여를 했냐 쿨하게 풀어서 끝나. 근데 이 사람이 노벨상 위원회라서 아인슈타인을 주고 싶어 했어요. 주고 싶어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때 상대성 이론을 하면 그때가 1921년, 22년, 23년 때는 논쟁거리였어요. 물론 1919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딩턴 실험으로서 증명이 됐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전히 논쟁거리였어요. 네가 잘하는 거는 그 광전 효과잖아. 오신이 끝까지 그걸 밀어주면서 1922년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탑니다. 광전 효과. 노벨상은 논쟁거리는 안 줘. 대표적인 게 블랙홀이 2020년이나 돼서야 스티븐 호킹이 좀 오래 살았으면 그러니까 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스티븐 호킹이 예상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지구 전체를 그냥 카메라로 찍은 거 아닙니까? 오신이 정말로 잘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도 아인슈타인은 업적 많은데. 그러니까 뭐를 해서라도 타긴 탔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폰 칼만이 미국에 와서 스타가 되는 사건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